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초청 대선 후보 비전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입니다. 더민초는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한 분씩 초청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 비전, 공약 등을 살펴보고 심도 있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지금까지 박용진 후보, 정세균 후보, 이낙연 후보, 김두관 후보가 다녀가셨고요. 오늘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1일에는요, 추미애 후보를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더민초 초청 비전 톡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비전 톡 콘서트는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델리민주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방송,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의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재명 후보님께 질의하실 초선 의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지역구가 경기 의왕 과천시인 이소영 의원, 그리고 경기 하남시의 최종윤 의원, 그리고 경기 고양시 정의 이용 의원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다섯 번째 모신 민주당 대선 경구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이 되셨죠. 그리고 현재 차기 대선 1위 지지율을 달리고 계시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 당원 지지자 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원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께서는 정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치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신뢰할 수 없다. 두 번째, 권한과 예산을 맡겼더니 그걸 사적으로 남용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쓴 게 아니더라. 이런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불신을 깨고 싶었습니다. 국민께 드린 약속 꼭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국민이 맡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전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름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할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다 내놓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부 순서는 이재명 후보가 살아오신 인생 경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먼저 준비하는 과정에 캠프에 3장의 사진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3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님의 인생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이 나왔는데 후보님, 저 사진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네. 제가 어릴 때 쓰던 일기장의 한 부분 같은데요. 예. 아마도 제가 예.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이제 밤에 독서실 같은 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힘들어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해서 나 스스로에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소년공이 일기장 이렇게 불려지는데, 네. 뭐 국민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움 가운데 사셨고, 정말 공부하고 소년공으로서 일하고 이러면서 네.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지금 되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뭐 측은하다 그럴까. 이제는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이제 되돌아보면 나이가 저때가 되게 15살, 6살 뭐 이럴 때였을 텐데 정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겠다. 그러면서도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한, 사력을 다한 그런 장면 같아요. 예. 제가 별명한 정찰가 썼던 그 장면이 사실 실제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너무 힘들었을 때요. 옆에 친구들이 학교 가고 그러면 혹시 그런 뭐 본인이 이제 공장에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또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마친 게 이제 76년이었고 그때가 이제 13살 그때쯤이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뭐 당연한 삶의 일부. 그러니까 뭐 우리 형님도 그렇고 온 가족들이 다 공장을 다니니까 뭐 나도 당연히 공장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춘기 때가 되니까요. 이제 특히 여학생들이 예, 들어오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나는 뭐지? 생각이 좀 들긴 했죠. 그래서 조금 그때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 예. 힘들었습니다. 예. 참 힘들게 살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후보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양주시 계곡 상인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예. 이제 동영상으로 지금 한 800만 정도 예, 맞습니다. 예. 영상이 일부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사실은 취임한 직후에 예. 경기도 내 계곡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주변 찬물이 다 말린 거예요. 그 전혀 불가능하다. 예. 제가 저게 한 6월 달쯤이었을 텐데 아니 지금 곧 7월 8월 성수기인데 가면은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막 말려서 제가 취임하는데 8월부터 준비를 해서요 한 10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도상 훈련도 하고 이게 대안도 만들고 강제 철거 계획도 하고 뭐 사법 처리할 계획을 다 하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시작해서 그해 끝내려고 이제 철거를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제가 이제 거기 간 거죠, 철거 현장에. 가서 계획은 아니었는데 주민들, 예방의 주민들이 와서 항의하고 그러는데 얘기를 좀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모여서 대화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저럴 때 우리 그 주민께서 저한테 뭐 좀 심하게 하시고 뭐 그런 장면들인데 지나고 나니까 보는 사람은 재밌었던가 봐요. 근데 사실 저 장면이 아까 말씀하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영상으로 봤고 사실 저 하나의 사진이 이 일 잘하는 도지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후에 이제 결론이 나빴으면은 아마 저거는 쓸데없는 행동으로 기록됐을 텐데 6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걸 실제 9월에 거의 다 철거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강제 철거한 건 5건이었고 1,600건은 다 자진 철거를 했는데 주민들이 흔쾌히 자진 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역사적 장면이 됐죠. 설득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실제로 이제 스스로 철거한.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뭐 제가 정치적으로도 꽤 도움이 되는 장면이 됐죠. 자,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세 번째 사진도 보시면 아마 일 잘하는 도지사 이미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사진은 뭐 워낙 유명해서 지금 이게 신천지 관련한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지사님. 저게 사실은 이제 제가 최근에 뭐 행정을 사무실에 앉아서 조용히 하지 뭘 자꾸 현장을 가가지고 저렇게 요란을 떨어서 일부러 이제 방송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 전혀 아닙니다. 저게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이만희 회장이 그 이제 집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됐는데 그 3만 명 정도 이렇게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염 여부를 확진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만희 회장도 그 회장이니까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 집회에 온 동네를 다 다녔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이제 검사 대상자였는데 본인이 응하지를 않고 마지막에는 이날 낮 2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본인이. 이만희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검사를 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 대상자니까 받았으면은 일단 증명서를 우리한테 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어디서 뭐 가짜로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2시 기자회견 때부터 간호사를 대기를 시켰는데 저녁 7시 반까지 검사를 불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왜냐하면 이게 행정의 권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티면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외 없이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가평을 갔는데 저희 갔더니 이미 제가 도착하는 그 시간 30분 전에
그 검사를 받으러 과천으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천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천 보건소에 시켜서 본인인지 확인하고 검사 확인하고 제가 철수했죠. 사실 그때만 해도요, 코로나 초기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또 검찰도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지사로 근무하시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한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이재명 지사는 하려면 한다, 눈치 안 보고 한다 이런 이미지가 생겼는데, 그게 본인의 행정 어떤 그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들이 이제 실현된 장면이죠. 그러니까 저 이전에 사실은 과천의 그 신천지 본부에 제가 이제 명단을 구하러, 그러니까 확보하러 갔죠. 한 일주일 정도 명단을 확보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뭐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에 안 주고. 그래서 제가 과천은 경기도 관할이니까 제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가기 전에 팀을 다 짜서 그것도 한 이틀 동안 작전 짜가지고 특사경, 뭐 포렌식 팀, 또 경비팀 뭐 다 짜서 제가 아침 10시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오후 2시가 되도록 전혀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 2시에 또 제가 직접 갔죠. 가서 제가 한 2시간 만에 그 명단을 전체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날 저녁에 이제 정부에 또 준 거예요. 신천지에 줬는데 우리는 뺏어온 거죠. 그렇죠. 직접 조사를 했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중앙정부에 준 명단은 역시 또 일부가 많이 제외돼가지고 나중에 대조를 해보니까 수백 명이 비더라고요. 그 사이 또 계속 빼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보시고, 이게 원칙을 정하면 물러서지 않고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고요. 제가 그런 걸 잘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행정의 권위라고 하는 게 없으면 권위주의적이 되면 안 되지만 권위가 없으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괜히 한번 버텨보고 하다못해 아까 그 계곡 정비 같은 경우도 보통 옛날 같으면 막 휘발유통 들고 라이터 들고 막 머리띠 메고 막 와서 막 농성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뭘 하면 이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합리적이면 다 수용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런 거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이거 채통 떨어지다. 아니,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 보통 저희가 그 동물보호법 적용을 잘 안 하잖아요. 뭐 동물은 물건이니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가혹행위하고 또 아주 뭐 뭐라 그럴 겁니까? 아주 잔인하게 키우고 죽이고 막 취급하고 하는 현상을 저희는 경기도는 단속을 하거든요. 하지 마라. 특히 개 사육할 때. 근데 그걸 단속을 했는데 개 사육하시는 전국에 개 사육하시는 분이 경기도로 몰려온 거예요. 몰려오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단속하지 마라. 개도 마음대로 못하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압수수색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뭘 말을 했냐면 앞으로도 한 번만 더 단속을 하면 다음엔 그날 1000명이 왔는데 2000명이 와가지고 개도 풀어놓고 이렇게 좀 험악한 시위를 하겠다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는데 우리는 법대로 합니다. 이제 한 사나흘 후에 다시 새벽에 단속을 또 했어요. 재밌는 거는 그 단속을 나갔는데 위반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속 나올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집회도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원칙을 정해놓고 지킨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한 번 하고 위협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똑같은 분들이 경기도에는 버티죠. 이렇게 안 하고, 뭐 심하게 안 하고, 다른 데는 또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세 장의 사진을 가지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의 인생에 대해 좀 살펴봤고요. 사실 이제 후보님은 말 그대로 입지전적 인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정말 지금 민주당 후보님 중에 가장 스토리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년공 말씀드렸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갔죠. 그리고 사법시험 통과해서 인권변호사 활약을 하다가 정치의 길로 지금 들어서게 되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법고시 통과해서 판검사가 될 수도 있고 돈 잘 버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인권 변호사로 가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이후에 굳이 정치를 업으로 삼게 된 이유가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89년에 저희가 사법연수원을 마쳤는데 그 87년이 우리나라의 큰 변혁기잖아요. 근데 그때 사법연수원 안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군사 정권의 발령장을 받을 수가 있냐. 그래서 안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변호사로 그때 노동운동이 한참 이제 그 격렬할 때니까요. 노동운동을 지원해야 되겠는데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1년만 판검사를 하다 나가면 정관 예우도 받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는데 그거 해볼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강연 오셔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 뭘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제가 돈 500만 원 빌려가지고 개업했죠. 그랬는데 제가 그 돈 잘 버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 보통 인권 변호사 그러면 이제 돈 못 버는 변호사라 잘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돈 못 버는 사건도 하지만 아니 뭐 일반적인 사건도 하니까요. 그거는 저는 변호사로 승률이 매우 높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지는 사건은 안 했어요.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질 사건을 많이 이겼는데 이제 그래서 돈은 좀 있고요. 그게 이제 제가 정치하는데 큰 밑바탕이 됐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그 선택 중에서 지금까지는 좀 위험했지만 잘 결과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대책 없이 이제 그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선택의 기준은 딱 한 개였습니다. 제가 이제 사법연수 마치면서부터는 제 인생을 하나의 도구로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의 종점에서 언젠가는 인생의 종점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될 텐데 그때 좀 후회 없는 삶이면 좋겠다. 잘 살았어. 재밌게 살았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바라는 세상은 제가 불공정한 세상에서 많이 피해를 입었고 그걸 대학 가서야 알았죠. 또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뭐 공장 동료들이나 다 여전히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좀 고쳐서 모두가 좀 희망을 함께 나누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려면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판검사 변호사 중에는 변호사가 가장 자유롭고 활동적이었고요. 또 변호사 개업한 후에는 그때 당시 초기에는 이제 노동운동 지원 활동을 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시민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이게 소위 형식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보되니까 이제 시민운동 그 내실화를 위한 시민운동이 벌어졌잖아요.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서울 그 참여연대를 만들고 시기 고해 그해에 제가 성남에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한 번 감옥 갔다 오고 제가 전과 사범인데 한 번은 시민운동을 하다가 이제 토건 비리 부동산 토건 비리 추적 활동하다가 제가 감옥을 한번 갔다 왔고요. 한 번은 이제 시립의료원을 만들다가 공공의료 확보 운동을 하다가 그 주민 발의조례 시립의료원 설치 주민 발의조례 이거를 이제 날치기로 폐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죠. 그걸 이제 방청객들이 항의를 했고 제가 대표였기 때문에 또 수배가 돼가지고 2번째 구속되게 생겨서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었는데 교회 지하실에 한 평짜리 기도실 있잖아요. 그 지하에. 그 날짜도 제가 기억하는데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쯤에 제가 그 같이 그 운동을 하던 보건의료노조 간부하고 둘이서 그분이 몰래 와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싸서 같이 먹다가 뭐 둘이서 붙잡고 엉엉 울다가 이게 뭐냐 이러다가 그냥 우리가 시장이 돼서 시립의료원을 공공의료를 확보하자 만들자 이렇게 결심을 했죠.
그래서 2006년에 나왔다 떨어졌고, 예. 2010년에 당선이 돼서, 이제 제가 준비해가지고 2013년에 착공해서, 예.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립의료원을 지금은 성남에 개원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인생의 역정들을 쭉 들어보면 사실은 비주류라는 말이 또 이재명 후보 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비주류의 서러움을 마음에 품고 정치를 해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계신데 이렇게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힘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 잘한다 뭐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 잘하는 도지사, 일 잘했던 행정가 뭐 이런 이미지가 결국은 지금의 이제 탁월한 어떤 그 행정 능력 자체가 지금의 이런 지지율을 끌어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이루었던 여러 가지 성과 중에 이 부분은 참 잘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 거는 어쨌든 뭔가 구체적인 목표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때 가졌던 의무는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사실 민간에서 못 하는데 꼭 필요한 걸 하려고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지지 말라고 이제 건강을 증진하라고 뭐 공원도 만들고 무슨 뭐 체육시설도 만들고 거기에 막 수백 수천억씩을 쓰는데 아니 병원이 없어가지고 공공병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적자가 난다고 이제 문을 닫았는데 병원이 없어서 응급의료센터도 없고 사람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 1년에 50억만 쓰자. 근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아니,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체육시설, 공원 이런 거는 막 수천억씩 뭐 연간 수백억씩 뭐 막 쓰는데 아니, 사람들이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 좀 도와주는 거는 100만 원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자다.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공공의료 확보 운동, 건강권 때문에 사실은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정치를.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정치하면 저도 되게 싫어했거든요. 여기 정치하시는 분이 제가 그러고 보니 제가 더 많이 한 사람인데 어느 틈에. 근데 제가 국민들이 보는 정치는 순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니까 뭐 선거 때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에 4년 동안 모른 척하다가 또 선거 때 되면 또 거짓말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는 원래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정치인들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예를 들면 부정부패를 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행위를 해도 그래 원래 정치는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걸 제가 좀 깨고 싶었어요. 깨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남시장 8년 하는 동안에 제가 정말로 악착같이 정말 초능도 좀 낭비하지 않고 또 공무원들 막 부탁도 하고 닥달도 해가면서 열심히 한 결과 좀 정치의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정치가 우리의 삶과 무관한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성남 시민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한테 별로 뭐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분당 주민들도 이제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남시장 잘하는데 대통령하고 시켜볼까 하는 분들이 생겼잖아요. 사실은 뭐 숫자는 적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던 일이라는데, 뭐, 그래서 자부심도 생기고, 다시, 이번에 이제 도지사 3년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도정을 잘하네. 지방정부는 세금을 더 걷지도 않고, 그것도 뭐 빚진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 가지고, 삶을 더 잘 살아서, 나한테 뭐, 실질적인 혜택이 오고, 삶의 환경이 바뀌는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한 게, 제일 큰 저의 성과 같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민폐만 끼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삶을 실제 개선하는 성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부분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이제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경선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경선을 쭉 진행하시면서 후보 자신이 가장 크게 내가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철이 들었죠. 그렇습니까? 물론 뭐 지금 완벽하게 철이 든 건 아닌데, 역시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같은데요.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간접 경험, 남한테 듣고 예. 또 책을 보고 이렇게 배우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겪어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예. 직접 체험.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직접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저번 대선 경선 때. 제가 원래는 이제 페이스메이커였어요. 예. 그때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되는 건데 다 예. 지금 그 왼쪽 역할을 제가 맡은 거죠. 그래서 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날 때까지 내가 이 페이스메이커였는데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 욕심사생이잖아요. 그 당시에. 예. 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야, 제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철이 없으셨죠? 예. 불가능한데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한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촛불 혁명식이고 뭔가 확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으니까 그게 잠깐 저한테 투영된 건데 그게 제 실력인 줄 아는 거죠.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뭐 제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오버를 하다가 그때 딱 오버하는 마음이 든 순간부터 지지율이 탁 꺾이더니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올라가야 돼. 안 떨어지려고. 더 열심히 막 했더니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더 열심히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막 진짜 발에 땀나게 막 열심히 했는데 그걸 국민들이 그러니까 진짜 1억 개의 눈과 1억 개의 귀, 5천만 개의 입으로 지켜보면서 저 이재명 쟤 안 되겠네. 좀 혼 좀 나야 되겠구만.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를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이번에 입장이 약간 바뀐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소위 이제 추격하는 분들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하죠. 아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제가 보면서도, 저희가 네거티브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험에 의하면 효과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판단해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때 경험으로. 그래서 그런 게 처리된 거죠. 이게 국민을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저는 대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막 언론에 인터뷰 막 멋있게 하면 막 바뀌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할아버지 정말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사신 현명한 할아버지가 손자들 그 철딱서니들 노는 거 보고 이렇게 빙긋이 웃는 것처럼 보면 다 알거든요. 말 안 해도 알거든요. 그런 존재가 국민인데 이 손자들 철없는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막 웃었다 뭐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철이 좀 들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연계돼서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면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분위기가 과열이 되면 이게 경선이 과열돼서 상처가 되면 경선 이후에 이제 부분을 우려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계시고 당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하시게 돼서 후보가 되신다면 민주당이 후보로 나오신 분을 어떻게 원팀으로 만들까 그것도 궁금한데 보관이 계십니까? 그게 지금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후보가 이재명이 될지 뭐 이낙연 후보가 되실지 아니면 뭐 박용진 후보가 될지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알고요. 그게 선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가 되든 간에 뭐 저는 총력을 다해서 우리 팀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팀원들이 상처 입지 않게 역량 손실이 되지 않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원팀의 전력이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되고. 다만 이제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과거에 박근혜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제 수준도 있고 또 우리 후보님들의 품격이나 인품들이 전혀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정선을 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국민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그 민심, 국민의 마음, 그 강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것들인데 열심히 배 노져가지고 막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우리 보면 가소롭죠. 그래서 저는 1인 1표의 이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표를 가진 이 주권자는
저는 자신들의 판단이 있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개별적 주권자들이 정치인을 뭐 숭배를 한다든지, 내가 저 사람 무슨 못 살아. 아니면 갑자기 막 사랑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지지할 뿐입니다. 아닌 경우도 극소수가 있는데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이유는 내 삶과 관계이기 때문이죠. 정치는 나의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나 주권자들의 그 정치 의식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다만 그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고 또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또 합리적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인들끼리 이합집산 열심히 하고 이렇게 얼굴 표정 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민주당의 후보님들의 그 인품이나 또 품격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지지자들의 그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건데, 저는 이게 끝나면 하나의 팀으로 정말 용광로처럼 또 한 팀이 돼서 치열하게 같이 할 거라고 봐요. 지금이야 일단 경선 끝날 때까지는 상대니까 열심히 하지만 또 끝나면 또 한 팀으로 또 다음 전선을 향해서 가는 거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심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나버렸어요, 시간이. 이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왜냐면 나중 시간은 약간 좀 서선 의원님들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나보고 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치 역정, 대선 출마 이유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정책 공약 발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계 진짜 작동하는 거예요? 예, 작동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역할이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죠. 즉 안보라고 보통 불려지는 겁니다. 재난, 질병, 외침,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 공동체 자체를 지켜내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사실은 그 구성원들 간에 이제 그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거의 치안이라고 보통 쉽게 얘기하는데 공정한 질서. 세 번째가 이제 민생이죠. 근데 이 민생의 핵심은 역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게 이제 정치 본연의 역할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최근에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장면들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 기회도 사실 없고 또 경쟁이 격렬하다 보니까 경쟁이 전쟁이 돼버렸고요. 또 그냥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 갈등, 균열까지 가고 친구가 원수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잔인한 세상이 됐는데 저는 그 가장 본질이 결국은 기회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기회 부족은 결국 저성장에서 온다. 근본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도저히 객관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사회라면 그냥 수용하고 이 상태에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저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예를 들면 기술, 자본, 교육, 인프라, 노동의 질,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왜 과거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 도래하냐.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양극화입니다. 불평등과 격차. 이 불평등과 격차를 각 영역에서 좀 완화하면 성장의 기회가 생긴다고 봐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또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또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 어쨌든 모든 영역에, 남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힘의 관계를 균형을 회복하는 것,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저는 성장의 기회라고 보고요. 거기에 좀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두 번째는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전 세계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이고요. 두 번째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후 위기입니다. 소위 에너지 대전환. 지금 앞으로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산업은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한테 위기인데, 우리가 반발짝 늦게 가면 위기를 겪고 우리가 이제 밀려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에너지를 좀 더해가지고 반발짝만 좀 앞설 수 있으면 이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환의 위기, 팬데믹, 에너지 위기, 그다음 디지털 전환의 위기, 이 위기들을
정부의 강력한 역할 강화를 통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투자, 또는 과학, 기술과 관련해서 첨단 과학 기술 또는 기초과학 기술에 대한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좀 기업들이 신속하게 산업 전환을 이뤄내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신산업 또 기회를 좀 만들어내면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도 생길 거다, 성장의 기회가 생길 거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전 정부의 큰 역할이 필요한데 이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좀 규제 방식을 좀 바꾸자. 과거처럼 이제 사회 변화의 속도가 느릴 때는 정부가 이렇게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세요. 다른 건 말고. 이게 가능한데 이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뭘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부 판단보다 기업 현장의 판단이 더 빠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는 다 하세요. 이게 소위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좀 기업들이 이제 현장에서 신산업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게 대대적인 정부 지원,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몇 가지 정책들은 있죠. 예를 들면 정부 구조도 좀 바꿔야 되고요. 에너지부도 좀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정부가 기획하는 것 이상으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바이든 정부가 투자하는 걸 우리가 모델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 두 트랙을 통해서 성장을 회복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이걸 제가 전환성장, 공정성장 합쳐서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원고도 없이 그냥 5분을 맨날 하던 소리 하세요.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후보 6분한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네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요.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 한 가지를 꼽아주시고 왜 그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께서 다 인정하는 것처럼 사실 잘한 게 많죠. 어떤 게 반드시 1번이냐는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제일 큰 게 남북 관계, 그 외교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꽤 경색돼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매우 안정적인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위 정치 개혁, 사법 개혁 이런 개혁들을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그때 우리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외쳤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상당 정도 많이 수행을 했고요. 그 말고도 여러 개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사실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검사 개인, 지금 구조적으로는 이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권한을 많이 좀 경찰로 넘기고 상호 견제할 수 있게 됐잖아요. 공수처를 통해서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 사실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됩니다. 죄가 되는데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기소 편의주의. 예. 아니, 죄가 되는데 기소 안 하는 게 검사의 권한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이거, 이러면 안 되고요. 죄가 되냐, 안 되냐를 가리는데,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한다. 예. 기소 대배심. 죄가 되면 다 기소하는 거. 예. 그런 권한이 확 줄어들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사 책임자를 저는 언젠가는 좀 직선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일부 주처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독립시키고, 세 번째로 지금 당장 급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 다 돈 문제거든요. 검찰이 예를 들면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고, 그래서 딱 기소하기로 목표를 정한 다음에 탈탈탈 틀어서 나올 때까지 털고, 그럼 허접한 것까지 다 걸어가지고, 우리 조 장관님처럼 이렇게 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걸 못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거죠. 이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분리할지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경찰에 다 주면 안 돼요. 경찰도 위험하거든요. 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보강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곧 공약 발표를 하긴 할 텐데 수임료를 제한해야 됩니다.
형사사건 수임료. 네. 아니, 무슨 형사사건 죄도 안 지은 사람이 자기가 수사됐다고 5억씩 네, 수임료, 전화 한 통에 3억 그러겠어요. 이게 다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사건은 수임료를 상한을 둬가지고 일정 선을 넘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1시간에 얼마씩 하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그냥 전화 한 통에 뭐 몇 억, 이거 못하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 정관예우가 사실상 사라지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들 보강은 좀 하면, 그래도 뭐 적폐청산, 또 사법개혁, 또 혹시 경찰개혁, 뭐 이거는 꽤 성과를 낸 것 같아요. 좀 그 정도만 보완하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통 질문은요. 역시 이제 미흡한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미흡한 점 한 가지만 꼽아주시고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사실은 뭐, 예,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뭐, 모험나와 비슷하게 됐어요. 모든 후보들이 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요. 네, 네.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두가 다 아실 거고요. 왜 그래 됐느냐. 앞으로는 그러면 해결책이 없냐. 저는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게 저는 이제 토번족, 예. 관피야. 이 소위 이 기득권 그룹의 저항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확하게 선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선장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예. 언제 어디까지 어디로. 그다음에 항해사는 이제 가는 방법을 정하고, 뭐 기관사는 기관사 일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방향을 정해서 목표는 분명하게 잘 정해 주셨거든요. 저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말이 딱 그 말인데, 부동산을 돈 벌려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필요한 사람 외에는 가질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해법이죠.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방향을 정해주면 이제 기재부나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는 방법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면 됩니다. 뭐 그 방법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돈 벌 수 없게 하는 방법, 보유세를 올린다. 꼭 필요한 필수 부동산이 아닌 걸 살 때는 금융 제한을 가한다. 또는 거래를 묶는다.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땅 샀더니 돈이 안 남더라.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네. 그 제도를 만들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 때 저항하지 않습니까? 땅 주인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부동산으로 평생 먹고 산 뭐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만두고 싶겠어요. 그러면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항하는 사람이 땅 투기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항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로. 딴 걸로 물건들을 뜯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언론, 또 뭐 단체 이런 데인데 그걸 이겨내야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거겠어요. 문제는 이제 이 방향을 정한 지휘를 묵살하고 이제 저항하는 이 조직이 문제이고요. 두 번째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 있는데 평생주택을 대량 공급해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근데 평생주택 이게 뭐냐면 사실 제가 기본주택 말씀드렸는데 그거 좀 비슷해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초장기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해라. 싱가포르식으로. 이제 그 얘기였거든요. 뭐 나중에는 이제 소득 제한이 있는 걸 살짝 좀 이렇게 후퇴하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많이 공급했으면 로또 분양 받느라고 막 경기도 또 서울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이 막 여기 이사 갔다가 분양 떨어지면 또 저 동네 막 이사 다니고 수십만 가고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또 세 번째로 이게 또 문제였는데 그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라고 한 그 원한 내용을 압니다.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저보고도 미리 얘기하라고 그래서 아니 뭐 어디 그쪽에 납품할 거래. 그래서 아니 그 납품할 거래 제가 먼저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안 했어. 내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하여튼 부동산 거래 상황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부정거래 하는지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처벌하고 부동산 투기 요소가 있으면 철저하게 사전 단속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 지시를 해놨더니 아직도 안 됐잖아요. 1년이 넘었거든요. 아직도 안 됐는데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거래 분석원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 아까 우리 이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거래는 이건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 전산으로 두드리면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분석원을 왜 만드냐고.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이걸 만들었다면 LH 사태는 없었죠. 물론 그때도 사고는 많이 쳤겠지만 조사를 하면 우리가 찾아낸 성과가 되는 거지. 이번 그 선거, 보궐선거 직전처럼 아주 우리가 무능해서 당한 건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관료들이 시간 끌고 이러다가 안 된 건데,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런 거죠. 방향은 맞게 했는데, 이 관료들의 저항 때문에 사실은 이게 큰,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실책이라면 실책이 돼버린 거예요. 뭐 20몇 번 해도 효과가 없더라.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요. 제일 황당히 그런 거죠. 그 부동산을 꼭 필요한 사람이 내가 이 집에서 들어가 살아야지. 집 한 채 사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금융 지원도 해주고 세금도 내게 하는데 세를 주기 위해서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깎아주고 돈을 더 빌려주고 아니 권장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 관료들이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는데 사실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진행하는 쪽에서 시간을 조금 줄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 공통 질문 제가 드려봤고요. 오늘 이제 그 검증 토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초선 의원 세 분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소영, 최종윤, 이용우 세 분의 초선 의원들이 오셨고요. 각 초선 의원분들께는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간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7분 지나면 반드시 끊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잘 조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순서는 경기 의왕 과천시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께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가 잘 들리시죠? 저는 기본소득 공약이 이제 후보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인데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소득 재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뭐 중요할 수 있는데 어떤 조세제도를 통해서 마련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세제도라는 게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대해서 부과하는지에 따라서 뭐 분배 정책, 산업 정책, 환경 정책 같은 다양한 정책 효과가 수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후보님은 지금 기본소득 토지세 그리고 탄소세를 신규 세원으로 도입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신규 세원 도입을 통해서 기대하는 사회 변화나 정책적인 효과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 의원님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기본소득 세원은 일반 회계로 하게 되면 저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존 복지제도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기본소득 재원은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추가로 만드는데도 순서가 있다. 저는 언젠가는 일반 목적세를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안 되죠. 의심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공격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세금만 일단 목적세 형태로 하자는 거예요. 그중에 토지세가 대표적인데 지금 우리 토지세, 보유세를 올리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올리면 저항이 심하잖아요. 이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딴 데 안 쓰겠다. 요 세원은 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되돌려드리겠습니다고 하면 90%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불평등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부동산 정책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고 소득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고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얻게 되는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이제 복합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조세 저항을 줄이는 상태에서 복지 지출을 늘리는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방법이 하나고요. 탄소세도 마찬가지죠. 탄소세도 우리가 탄소 사회, 탈탄소 사회로 가려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뭐 할당할 수도 없고 못 쓰게 금지할 수도 없고 방법은 탄소 부과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소 부과금을 부과를 하되
또 그냥 하면 또 싫어하니까 물가 오르면 화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그래서 이거는 환경정책인 동시에 복지정책, 경제정책, 복합효과를 누리게 하고요. 나중에는 이게 기본소득이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일반 세액, 아주 먼 미래이겠지만 그 목적세를 추가하는 방법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세의 경우에는 그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인 유인 수단으로서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수십 개의 국가에서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조세 정책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배당하고 연결해서 탄소 배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미국에서도 전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탄소세의 경우에는 토지세하고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주로 화석연료에 부과가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 단계든 사용 단계에서든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게 에너지 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에너지는 모두가 쓰기 때문에 이게 모두에게 이제 부담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출 구조에서 에너지 요금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역진성이 보통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역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죠.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서민들은 예를 들면 전기세 사용이 제일 적거든요, 사실은. 요금. 전기 요금은 이제 적잖아요. 많이 못 쓰니까. 근데 부자들은 많이 쓰죠. 그래서 역진성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거둔 것 중에 일부를 똑같이 나눠드리면 서민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볼 겁니다.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 있긴 한데, 자관의 부담, 물가가 올라야 사용을 줄이거든요. 네. 근데 물가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저는 소득 재분 효과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탄소 배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탄소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균등하게 배당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사실 그 탄소세의 역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노란조끼 시위라고 이제 대표되는 유류세를 높였더니 이제 화물 자동차 운수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반발이 컸는데, 이거를 그 에너지에 부과해서 걷되 기본소득으로서 이제 균등하게 나눠주면은 이런 역진성이나 저항 같은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조사해 보니까 이제 스위스의 탄소 배당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해서 2008년부터 이제 부과를 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한 12만 원 정도, 우리나라 지금 탄소 가격이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이제 부과해서 거둔 재원으로 3분의 2는 다 나눠주고 기본소득처럼 3분의 1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비용으로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도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한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탄소세를 전부 기본소득으로 하는 그렇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정책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 탄소세를 사용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처를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양이원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꽤 논쟁했던 일인데, 지금 스위스는 65%는 일반 배당하고 35%는 산업 전환에 지원을 해주고 있죠. 실제로는 저는 적정한 비율이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시뮬레이션도 하고 현장의 의견도 들어야 될 텐데요. 모두 할 것이 아니라 산업 전환 지원 더하기 배당을 통해서 물가 상승분을 국민들한테 좀 부담을 줄여주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비율 정도는 뭐 제가 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끝났네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소영 의원과 이재명 후보 간의 상호 토론을 들어봤고요. 다음은 지역구가 경기 하남 시인 최종윤 의원의 개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분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님 며칠 전에 우리 대전한 시대 통일 외교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남북 문제 관련된 북핵 문제 관련된 사실 많은 얘기들이 오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거기서 밝혔듯이 보면 미중의 전략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국제 정세가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는 대선이 있고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어서 북미나 남북의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여서
사실상 많은 문제들을 접근할 수는 없지만 올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들 해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남북 문제라든지 한반도 의제가 우리 민주당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대선 경선에서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 좀. 아니, 저희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민주 진영 입장에서는 이 안보 문제, 외교 문제는 하는 만큼 손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논리나 합리성의 영역이 아니고 이념과 그 진영의 문제가 돼가지고 무조건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점 때문에 서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오히려 제가 그 뭘로 발표했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좀 문제 잡으니까. 그래도 저는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이어온 우리의 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맞춰서 저는 우리의 입장도 정리를 미리 좀 해서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예, 저도 그래서 아주 주의 있게 봤고요. 거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스냅백, 예? 그 조건부 제재하나 문제를 말씀하셨고 행동 대 행동 문제를 또 거론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하노이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에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상 그거 실현되지 않았는데 뭐 후보님께서는 이거 보시고 나서 이제 빅딜이라는 방식보다 지금의 이 스냅백 방식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서 발표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 발표해 보면 구체적인 것들은 이후에 더 밝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대체적인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냅백 방식이나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체계로 하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때문에 좀 꼬인 측면이 있는데요. 트럼프는 좀 무책임한 정치인이잖아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빅딜 방식으로, 근데 빅딜을 하도 좀 동시에 하면 좋은데 너 먼저 총을 내려라. 자기는 대포를 겨누고 있고 상대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네가 권총을 확실히 내리면 내가 대포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왜냐면 전에도 이미 쏴버렸거든, 한번. 권총을 내린 사람을 쏜 전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불신 속에서 사실은 이제 쉽지 않아서 결국 그 이전부터 얘기돼 왔던 게 예를 들면 미국은 제재를 순차적으로 완화할 목록을 만들고 또 북한은 예를 들면 뭐 폐쇄할 거 폐쇄하고 정보 공개할 거 공개하고 이거 단계별로 만든 다음에 이걸 하나씩 동시행동으로 단계별로 대신에 이것도 하다가 또 서로 안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배신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원상복귀를 즉시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면 미국은 별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 제재 완화해주는 것밖에 없고 다시 제재하면 되니까. 근데 북한은 피해가 크죠. 다 정보 공개라든지 뭐 시설 폐쇄라든지 이런 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좀 양쪽을 다 설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미국을 설득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구체적인 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장기간의 국제 제재, 그다음에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거긴 북한도 수해도 겹쳐서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8월, 9월이 식량이 굉장히 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의 식량이라고 하는 비료 문제도 뭐냐면 올해 우리 적기에 국제적으로 지원이 안 돼서 더더욱 식량난을 올해 겪게 됐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는 예상 일반적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통일 유기구상 하실 때 보니까 식량과 비료 문제가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이것은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대북 제재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인도적 지원인데요. 이제 식량이라든지 뭐 의료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역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제가 경기도에서도 이미 일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잠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멈춰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아마도 북한 측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북측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 또 민간 영역도 있고 또 중앙정부 영역도 있고 또 도 영역도 있어서 저는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신뢰 회복을 하려면 소통을 해야 되고 뭐 소통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아주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비료든 뭐 의료품이든 식량이든 아니면 뭐 남북 이산가족 방문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자. 예, 지금 백신 문제도 지금 사실 심각해요. 아, 이게 네, 뭐냐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네. 이 사실상 그 전 세계에서는 가장 위험한 나라의 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백신 수급이 원활치 않은 네. 측면이 있었는데 11월 달 정도면 우리도 백신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백신 협력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뭐 워낙 실용주의자여서요. 그 실행 가능하지 않는 걸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우리 갈등만 조장하니까요. 지금 단계 백신 북한 공급 얘기하면 바로 야당에서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준비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우리가 잉여나 여분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내년 초쯤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너무 늦으니까 준비는 좀 하고 협의는 좀 미리 해서 우리가 진짜 남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대북 지원을 좀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다 됐네. 예, 저기 보면 20초 남았습니다. 우리 저 이재명 후보님을 딱 하면 강단과 파워는 강한데 절제와 인내가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절제와 인내하면 이재명이죠. 몰랐어요. 그래 몰랐어요. 예를 들면 뿌리가 예를 들면 매미 있잖아요. 매미가 최소 14년 있다가 일주일 살다 가는데요. 사람들은 일주일 사는 매미만 보죠. 14년 동안 구더기로 군뱅이로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곡 정비 이제 10개월 준비했다니까요. 3개월만 끝냈잖아요. 3개월만 보이는 거죠. 막 져질 것 같은 느낌.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와 최종현 의원 간의 개인 상호 토론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지역과 경기 고양시청인 이용우 의원께서 질의응답 하시겠습니다. 7분 역시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모든 후보들한테 공통으로 나왔던 질문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실 보면 특경가법에 의하면 취업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에 바로 출근해서 임원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한 거,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특경가법은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된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미등기이고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취업이 아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는 이제 법치주의자라고 제가 저 자신을 규정하는데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이 많다, 뭐 힘이 세다, 뭐 이런 이유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면 안 된다는 입장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석방은 하나의 제도기 때문에 그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심사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그렇다고 또 일부러 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저는 사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취업 제한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편법이잖아요. 그럼 편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도 일종의 그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점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제재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후보님이 실용주의자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말씀을 하시는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인터뷰에서도 안심소득이라든지 뭐 EITC라든지 다 이거는 서로 보완하는 거지 뭐가 반드시 좋다 나쁘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기본소득 중에서 예를 들면 기본소득은 과세소득이죠. 저는 그건 아직 정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건 너무 세부적인 것이어서요. 이 논리를 따라가면 과세소득이 되어야지만 그 소득에 가산돼서 세금으로서 각각의 계층별로 차별하게 환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아니고 이전 지출로 해버리면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그 재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그 과정에서 이미 차등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소득자 더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평하게 나누면 이제 한 번에 차등이 발생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두 번의 차등이 발생하죠. 더 효율적이긴 한데 제가 보면 고소득자들 입장에서 좀 과하다고 느끼면 조세 저항이 발생한다.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예, 캠프 내에서 발표된 거에 사실 그 두 개가 정해지지 않은 듯한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보면 단계적으로 한다면서 청년 기본수당이라든지 농민 기본수당, 농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수당 이게 그렇게 가다 보면 단계적으로 하는 게 생애 주기별 복지제도하고 큰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통하는데 네. 과연 이제 우리 당에 앞으로 할 때 이런 부분은 그 우리 후보님이 같이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기본대출입니다. 기본대출도 취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대출을 했을 때 돈을 안 갚았을 때 네. 신용도에 반영을 할 것이냐, 추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요거는 우리 그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거 신용 강제 환수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길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신용불량 등재한다. 안 갚으면 강제 추심한다.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 네. 지금 대출 카페 같은 데를 보면 항상 어떤 약점만 있으면 몰려가서 사실 추심을 안 하거나 신용등급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소득 돼버립니다. 그럼 하면 안 되죠. 예. 떼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금융제도가 관계성이 네, 있기 네.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기본소득의 재원에 관련해서도 네. 보면 조세 감면이나 공제제도의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근데 그 경우도 보면 이게 기본 산업정책적인 의미가 상당히 네. 있는 거거든요.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공제라든지 네. R&D 투자에 대한 공제, 장기세액 투자에 대한 공제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는데 네. 과연 그런 것들 얼마만큼 축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이제 논쟁거리인데요. 이제 원래 정책 발표할 때는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 안 되는데 제가 나름 설득력을 좀 높인다고 해서 해놨더니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지 지출도 늘려야 되고 조세 부담률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소득의 유용성을 증명을 해야 된다.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적으로 할 때는 일반 회계를 일부 하고 이게 유용하다는 걸 증명해서 국민이 동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정과제 같은 거 그 발굴을 해야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걸로 하고 이제 조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은 증세와 거의 비슷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포퓰리즘이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 네, 네. 특히 이제 기본소득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 복지제도와의 축소가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럼요. 보기에는. 근데 뭐 부의소득세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게 근본적인 차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이걸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에 있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들 자체가 보면 복지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은 복지의 전달 경로에서 불편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데 네. 어느 부분을 조정을 하고 어느 부분을 할지에 대한 구상을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박근혜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은 자산 안 가리고 전원에게 20만 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기본소득이거든요. 그걸 아랫나이로 늘려나가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되는 거죠. 아동수당도 사실은 기본소득입니다. 부분적인. 이제 그 나이를 쭉 해가지고 합치면 그게 전 국민 기본소득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년, 이것도 청년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연결하면 또 기본소득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도 해보고, 소액으로 전 국민도 해보고, 또 특정 지역도 한번 해보고. 이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좀 프로그램 짜서 순차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이제 부의소득세 말씀은 굉장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실현 가능하면 했겠지. 내가 왜 못했냐? 이론적으로는 가장 그럴듯한데 소득 많은 사람이 세금 내서 소득 없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잖아요. 가장 빠르게 소득 양극화 또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데 아니 누구는 세금만 내고 누구는 혜택만 보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소득 파악도 쉽지가 않죠. 네, 이게 파악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의 복지 체제를 이제 통폐합하는 걸로 필연적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가능하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가능성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네. 지금 진행자 측에서 진행하시는 측에서 시간이 자꾸 추가돼서 지금 5분 그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마치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다음 순서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세 분의 의원님들께 우리 후보님이 직접 저 질문을 하나씩 뽑으셔서 전달해 주시면 제가 뽑는 거예요? 누가 뽑는 거예요? 직접 후보님 뽑으시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 국민들이 보내놓은 보지 말고 질문들이거든요. 그 질문들을 뽑은 네, 걸 하나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고 짧게 답변을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살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원래는 2분씩 답변을 듣는데 1분 30초. 1분으로 하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1분으로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자, 이소영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어떤 질문입니까? 좀 긴데요. 그래요? ESG가 공공 영역에서도 새로운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공공 영역이 선도하여 경제와 사회의 ESG화를 촉진할 방법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후보님의 대선 공약 중 ESG와 관련된 공약이 있으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ESG를 공공 영역에 실행하는 방법 중에는 각종 연기금 있지 않습니까? 연기금 투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용우 의원님이 관계되어 있는 저 일산대교 그 대표적인 반 ESG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자를 20%, 8%씩 받고 말해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 투자 기금 또는 뭐 공공 기금 같은 데서 ESG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투자 방향만 정하면 저는 산업 전체로 확산되는 건 순식간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최종윤 의원님 해주시죠. 예, 그 대통령이 되시면 노인 정책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구체적 실현 방안이 있으신가요? 노인 문제의 가장 핵심은 그 빈곤이죠, 빈곤. 거기서 생기는 자살률, 참혹한 현실인데, 전 노인 빈곤율 개선이 제일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게. 그게 기본소득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이 제법 기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응원이 줄었고 안타깝게 바라보거나 반대로 원망과 불신으로 바뀐 분들이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해결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왜 생겼느냐. 진짜 어려운데요.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80석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치 현실에서는 그게 뭐 원하는 바대로 우리 일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게 아마도 이제 너무 큰 기대가 이제 큰 실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CCTV, 수술실 CCTV도 통과되고 또 뭐 언론개혁 관련된 법률도 지금 진행 중이고 꽤 많은 개혁 입법들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어서요. 우리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짧은 정치 생활에서 겪어본 바로는 권한이 있어도 100%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 끊임없는 설득도 필요하고 또 인내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하신 초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후보님께. 네. 끝내기 전에 우리 이제 당원,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 1분에서 2분 사이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우리 초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 해주시고 저도 뭐 질문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로 큰 이제 변화의 결절점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수립 이래로 70여 년이 지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 정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이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입이다.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의 가장 큰 원리는 사실은 공정성이죠. 공정한 질서가 지켜지고 사람들이 또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된다. 내가 노력하면 나한테도 상응하는 결과가 주어진다. 이렇게 믿어진 사회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그 최일선에는 저 같은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민들께 드린 약속 잘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예산 모든 영향력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또 국가가 조금이라도 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서 궁금해하시는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치 철학, 인생 그리고 공약 이런 부분들에서 들었는데 많은 부분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주 화요일 31일 날 저녁 7시부터 8시 10분까지 추미애 후보를 모시고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 초청 토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재명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시청해 주신 또 초선 의원 3분 포함해서 시청해 주신 당원 또 지지자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화요일도 함께 하시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